첫 번째 이슈는요, 어제 있었던 대검찰청 국정감사 얘기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매일경제입니다. 윤석열 총장, 예나 지금이나 정무감각 없습니다. 본인에 대해서 이렇게 자평을 합니다. 정무감각이 없다. 그런데 이 뜻은요, 시류에 편승하지 않는다는 의미 아니면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이렇게 해석도 됩니다. 그리고요, 조국 전 장관, 윤석열 총장 동반 퇴진론에 대해서도 일축을 했습니다. 내용 보시면요. 여러 가지 답변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수사에서 나온 게 없다는 지적에 밖으로 수사 내용이 새 나가는 걸 막은 것이다. 기다려보시면 다 나옵니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윤중천 접대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는 그 해당 언론사가 일면을 통해서 공식 사과할 때는 뭐 생각해 보겠다. 굉장히 또 강경한 입장을 보였어요. 그리고 이제 이 공수처 관련된 질문들이 있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금융 마약 수사기관 만들면 검찰 권한 분산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아이디어도 좀 제시를 했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윤석열 조국 수사 내가 지휘한다. 좌고우면하지 않고 원칙대로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보통 때 같으면 이 말은 그냥 당연하게 들립니다. 그렇잖아요. 검찰총장이니까. 그리고 좌고우면 안 하는 게 맞죠. 그러나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 상황이라서 이 얘기, 발언이 많은 언론들이 오늘 일면 아니면 중요한 내용으로 좀 다루고 있습니다. 조국이란 단어가 100번 넘게 나온 대검 국감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용 좀 보시죠. 윤석열 총장 수사 가능한, 신속 가능한 한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 왜 이렇게 수사가 늘어지느냐, 질질 끄는 거야. 이런 지적이 있으니까 이렇게 답을 했고요. 그다음에 조국 전 장관 검찰 조사 여부엔 지켜봐 달라. 이렇게 하면서 좀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국정원 수사 때와 변한 것이 있는가 이렇게 묻자 정무 감각 없는 건 지금도 똑같습니다. 이 말 여러 가지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서 어제 국감장 모습 어떠했는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권 일각과 이른바 조빠라는 지지층 사이에서는 윤석열 동반 퇴진을 주장하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언론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네. 그러면 물러나실 겁니까? 저는 뭐 저에게 부여된 일에 대해서 제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충실히 할 따름입니다. 정경심에 대한 건강 상태를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조사를 받을 수 없을 정도로 건강 문제가 심각합니까? 이것도 다 수사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또 알고 있는 거를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특히 2003년 국감장에서 발언한 이후 지금까지 검사로서 윤석열 변한 게 있습니까? 정무 감각이 없는 거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무 감각 없이 검사로서 정말 증거와 진실을 쫓아서 수사했다고 자부하죠. 하여튼 그러기 위해서 노력은 했습니다. 예. 어제 참 많은 내용이 있었고요. 그래서 사실 오늘 신문들이 그럼 윤석열 검찰총장의 발언 중에서 어떤 것을 골라야 되는가 뭐 이런 고민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전체도 비슷비슷한 내용이 많이 있군요. 그중에 겹치는 대목 하나가 정무 감각이 없다. 그때나 지금이나 정무 감각 없기는 마찬가지다. 이 내용을 했거든요. 최찬일 교수님, 이 발언 의미 좀 해석해 주시죠. 이번에 그 검찰과 여권이 대립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무 감각이 없는 건 뭐 사실은 여러 가지 의미를 함축하는 것 같아요. 27일 날 압수수색 들어갔죠. 8월 27일 날. 그리고 9월 6일 날 인사청문회 끝나는 날 정경심 교수를 기소했어요. 소환 조사 없이 기소했습니다. 물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가 있었죠. 만약에 윤석열 총장이 기소를 하지 않았거나 이런 이제 인사청문회 후보에게 이런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다면 후보에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 장소들에 이런 문제가 안 생겼을 거다. 그럼 우리가 충분히 가정할 수 있는 얘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수수색도 했고 기소도 하고 이러면서 정치 검찰이다. 그리고 정치에 개입한다. 더 나아가서 대통령의 인사권에 저항한다. 조금 더 이제 프레임을 더 이제 설정을 해서 검찰 개혁에 저항하는 기득권 집단이다. 이런 이제 프레임이 설정되면서 이 엄청난 일들이 벌어진 거 아니겠어요? 그동안 사실 윤석열 총장이 대통령에게 뭐 조국 전 장관이 뭐 장관에 올라가면 안 된다 이런 취지로 뭘 전달했다 이런 내용까지 있었거든요. 임명된 이후에는 또 임명한 걸로 봐서 나를 무시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이 있었다는 뭐 이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릅니다만
그래서 나온 게, 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말 정치적으로 이런 것들 고려 안 한 거 아니냐. 라는 해석도 하나 있고, 반대로 정치적으로 너무 많은 걸 고려했다. 그래서 조국 장관의 임명, 조국 후보자 임명을 반대했기 때문에 어쨌든 조국 후보자가 임명되면 문제가 안 좋다. 이 정권에. 근데 윤석열 총장은 이 정권이 임명한 총장이거든요. 그런 두 가지의 해석이 있었어요. 근데 아무튼 지금 이제 어제 의원의 질문에 그저 2013년도 국정원 댓글 수사 사건 때나 지금이나 그 당시 사실 수사를 그때 정권에 배치된 수사에서 결국에 찍힘을 당했던 거 아니었겠어요. 법무장관이 그 당시 황교안 장관이 이제 감찰 지시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검찰에. 이런 것들이나 지금 또 이렇게 권력에 의해서 또 발탁이 됐지만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게 사실 아니겠어요. 지금 뭐 완전히 뭐 대립하는 구도인 거. 어제도 보십시오.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은 공격 일변도였던 거고 야당 의원들은 오히려 감싸고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전문가가 없는 게 그때나 이건 지금과 똑같다라는 거는 자기 소신을 강하게 얘기한 거고 굉장히 저 의미가 있는 뼈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어제 많은 말 남겼는데 좀 많이 다뤄지는 내용이 이겁니다. 정무관과가 없다. 그리고 수사. 내가 결심했고 지휘하고 있다. 이 부분을 강조를 했습니다. 자, 어제 국정감사장에서 한 가지 굉장히 눈길을 잡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 좀 다뤄보겠습니다. 여기 기사의 아랫부분에 있습니다. 어제 박지원 의원이 정경심 교수 관련 수사에 대해서 질문을 해요. 그래서 정경심 과잉 기소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을 합니다. 그러자 윤석열 검찰총장 어떻게 보면 이례적으로 굉장히 강경한 입장이에요. 특정인 보호하시는 지금 말씀하십니까? 라고 딱 응수를 합니다. 박지원 의원은 이른바 정치구단 아닙니까? 고수라고 꼽히는데 어제는 고수 모습은 사실 아니었어요. 지금 질문하면서 약간 당황 같은 느낌도 좀 들더군요. 요 발언,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의 발언, 관련 발언인데 여기 소개가 돼 있네요. 지금 의원님, 국감장에서 공개적 자리에서 어느 특정인을 여론상으로 보호하시는 듯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러면서 한마디를 하게 되는 겁니다. 어제 눈길 좀 잡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내용 영상으로 묶었습니다. 보시죠. 과잉 기소 아니에요? 조금 지나면은 다 모든 게 공개될 상황이 아니 되니까 공개되더라도 지금 현재 지금 저희가 법무부를 말씀을 통해서 드려야 저희들이 받은 네. 공소장에는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게 과잉인지 아닌지를 저희가 설명하려고 하면은 수사 내용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수사 상황은 지금 말씀을 드릴 수 없고 공소장 내용대로 하면은 아니다 이겁니다. 아니 왜 정경심 교수는 소환도 조사도 않고 아니, 지금 의원님 지금 저 국정감사라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어느 특정인을 무슨 이 좀 여론상으로 이렇게 보호하시는 듯한 그런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보호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패스트트랙에 패스트트랙에 의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정경심 교수 얘기하고 왜 그런 결부가 되는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자, 저 두 인물에 대한 평가 각각 있습니다. 정치구단, 강골검사. 근데 어떻게 보면 뭐 충돌까지는 아니지만 약간 언쟁 비슷하게 갔어요, 이 상황. 그래서 수사 상황에 대한 얘기도 있었고. 김구락 교수님. 저 장면에 대한 평가, 그리고 검찰의 수사, 뭐 과잉 수사 얘기가 있었고 이쪽은 아니라 이렇게 반발하는 이런 상황인데 그것까지 같이 좀 해설해 주시죠.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이 뭐 정치 구단이라고 그러지만 사실 이번 지금 우리가 봤지만 굉장히 당황하는 장면을 우리 영역하게 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 이유는 저는 박 전 의원의 내용 자체가 스스로가 신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의도성이 그 안에 깔려 있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이 뭐라고 얘기했을 때 근본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자신의 주장을 계속 개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머리털이식이고 뭐고 사실은 검찰은 검찰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는 부분인데 뭔가 이 박 전 의원이 뭔가 자신의 어떤 의도성이죠. 이런 것을 부각시켜가지고 나름 이제 여권을 비호하려는 그런 어떤 그러니까 의도가 과잉 수사 아니냐 그렇죠. 이런 취지의 어떤 질문이었어요. 그런 얘기를 이제 뭐 이제 외부에 알리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사실은 이 윤석열 총장이 막힌 건데 윤석열 총장은 이 상황에서 저는 강하게 나갈 수밖에 없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밀려나면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현직 법무부 장관의 가족을 이제 수사하는 그런 부분인데 검찰총장이 지금은 전직입니다.
전직입니다. 전직이죠.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예컨대 이제 의원한테 밀리기 시작하면 검찰 전체가 사실은 굉장히 수세에 몰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검찰을 보호하고 리드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윤석열 총장은 당연히 강하게 나갈 수밖에 없다. 원칙 있게. 그런 장면이 이런 결과를 낳았다. 박지원 의원의 발언에는 뭔가 의도가 있어 보이고 그다음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로서는 저렇게 발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이렇게 해석을 해 주신 거네. 자, 이준석 최고위원은 이 상황 어떻게 보셨어요? 박지원 의원은 현재 신분이 야당 의원이죠. 예. 그런데 공교롭게도 과거에도 손혜원 의원 관련해서 이야기할 때, 그리고 정경심 교수 관련해서 이야기할 때, 법률권 인사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굉장히 말이 오락가락하는 경우가 보였습니다. 사실 이분이 정치 구단이라고 불릴 정도로 그 메시지 조절 잘하시는 분인데 통상 그렇게 평가를 받아요. 이상하게 그 지금. 두 건에 대해 가지고 계속 오락가락하십니다. 왜 그런 그렇기 걸까요? 때문에 저는 뭐 언뜻 봐서는 외관상으로는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 아닌데 그 두 분과 왜 이런 일을 할까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저는 우선 여기 살펴봐야 될 것이 박지원 의원이 일반적으로 그냥 조국 장관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 오류에 그대로 빠져들었다. 이게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검찰 입장에서는 이번 수사하는 동안에 최대한 본인들이 정보를 유출하지 않겠다라고. 왜냐하면 여권에서 강한 압박이 들어오니까. 그렇죠. 자, 근데 여권의 메시지는 지금 두 가지가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피의 사실 공표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이제 검찰을 압박합니다. 두 번째로는 왜 지금까지 수사하면서 나온 내용이 없냐라고 압박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건 제가 항상 느끼는 게 모순입니다. 성립할 수 없는 두 가지의 명제입니다. 뭐냐면 한쪽에서 왼발 들어 한다면 한쪽에 오른발 들어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갈 수 없다는 거네요. 아니 지금 수사는 원래 공소장으로 이야기하는 것인데 나중에 이제 정경심 교수에 대한 포괄적인 혐의가 다 나올 때까지 공소장 보기 전에 박지원 의원 저렇게 지적한다는 거는 지금 중간 성적표를 깔아 이런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또 피의 사실 공표라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 모순적인 메시지를 던지는 모습이 박지원 의원 같은 정치 구단의 평상시 모습이 아니다. 그러니까 뭔가 제가 모르는 이해관계가 있다. 이렇게 판단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윤석열 총장도 사실 이 관련해서 왜 수사에 진척이 없는 거 아니냐, 너무 오래 가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하니까 지금 유출되는 걸 막아서 그렇지 기다려보시면 압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 그런 사항에 대한 어제 질의도 좀 있었습니다. 자, 다음 기사는요. 정경심 교수 관련된 이제 수사 상황인데요. 보겠습니다. 정경심 수사 마무리 단계다. 마무리 단계. 근데 이 마무리 단계라고 쓴 게 제 기억만 해도 한 보름 전부터 마무리 단계라고 했어요. 근데 계속 마무리 단계인데 진짜인지 어떤지는 아직은 뭐 100%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만 검찰 뇌종양 진위 판단 뒤에 영장 검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단 마무리 단계 그리고 이 정경심 교수의 뇌종양 뇌경색 요 부분이 요게 어떤 구속영장에 중요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내용입니다. 조서 열람 최종 확인 절차가 남아있다. 그리고 검찰은 제출한 입원 증명서에 대해서 이렇게 석연치 않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 제출 지금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 내용은 좀 기다려봐야 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오늘이 사실 정경심 교수의 첫 공판, 이른바 공판 준비 기일이 있는 날이거든요. 오전에 있습니다. 그런데 뭐 꼭 출석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나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런 일정도 좀 잡혀 있습니다. 이수희 변호사. 요 얘기 좀 해보죠. 입원 증명서. 여기 지금 한국일보는 검찰 뇌종양 진위 판단 뒤에 영장 검토한다. 그러니까 구속영장하고 이런 뇌종양 진위 여부가 연관이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이게 이제 조국 그 전 장관 동생이 뭐 허리 디스크 수술을 해야 된다. 급하게 내가 다쳤다. 그러면서 그런데 저 중앙지법의 영장 판사가 영장 기각을 하면서 그 다른 사유도 뭐 있었지만 건강 고려를 했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각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로 건강 부분이 있었다는 거네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피의자가 구속할 사유는 많다 하더라도 그 구치소에서 수용을 하는데 만약 건강이 상당히 악화된다든가 극단적인 상황이 나올 수 있는 사람이면 수용을 못 하는 거죠. 그런 사람은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게 맞죠. 그런 경우에는 구속을 못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정경심 교수 변호인 측이 주장하는 거는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건강이 상당히 안 좋다. 그러니까 불구속 그 수사를 그리고 불구속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 그런 취지인데 지금 이제 낸 것이 진단서도 아니고 지금 검찰에서는 검찰 수사팀에서는 MRI 사진을 제출해달라. 그리고 진단서를 어느 의료기관인지 그리고 그 진단서를 발행해준 의사는 누구인지 그 의사의 면허 번호, 의사의 면허 번호 그런 게 다 진단서 안에 다 각 란이 있어요. 기재란이. 그게 다
꽉 다 기재가 된 그 진단서를 제출하라고 요구를 예. 하는데 정경심 교수 교수 측에서는, 변호인 예. 측에서는 그게 외부에 드러나는 경우에 그러니까 어느 병원인지가 드러날 수 있다 이런 걱정을 한다는 예, 거잖아요. 그럼 그 병원이 영업을 못하고 그 병원에서 치료받는 환자들이 불편할 수 있다. 예. 언론 취재 때문에 예. 이런 취지에 그런데 그거는 구대기 무서워서 장목당물은 격인 거고 그리고 원칙은 원칙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런 진단서가 다 그 형식적인 기재가 갖춰지지 않은 진단서를 예. 진단서로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고요. 검찰에서. 그럼 만약에 요런 내용이 쟁점이 된다면 만약에 구속영장 신청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실질 심사를 받게 되잖아요. 그럼 그때 재판부에서 그런 진단서를 요구합니까? 이럴 때는? 피고인 측에서 피의자 측에서 보통 예. 이런 수용 생활을 못 합니다라고 제출을 하죠. 이런 거 좀 제출을 하는 봐주세요. 거군요. 예, 이런 거 좀 봐주세요. 그런데 진단명이 추간판 탈조증 우리 흔히 디스크라고 예. 하는 그런 거라도 그게 정말 걸을 수 없는 사람이 있고 같은 디스크 예. 진단을 받아도 예. 그냥 물리치료조차 필요 없이 운동만 해도 되는 사람이 있고 천차만별인 거잖아요. 예. 그래서 진단명만 얘기할 건 아니고 그래서 지금 MRI를 검찰에선 제출하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앞서서 이제 건강을 이유로 기각이 된 전례가 있기 때문에 검찰도 이 부분을 신경 쓰고 있다. 이런 지적입니다. 그런데 사실 또 이쪽 변호인 측이나 아무래도 조국 전 장관 지지층에서 약간 주장하는 바가 그 입원 증명서. 예. 왜 입원 증명서 그 내용은 왜 공개된 거냐. 또 이런 또 문제 제기가 사실 좀 있어요.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글쎄 이제 그게 예. 취재한 기자가 예. 어떻게 한 건지 아니면 예. 검찰에서 중간 브리핑으로 나왔는지 검찰 쪽에서 약간 좀 예, 어떤 약간 식으로 되게 설명을 한 걸로 지금 보여줬다고 나오는데. 어제 윤석열 총장의 그 답변에 할 때 예. 이렇게 비언어적인 태도로 예. 봤을 때 상당히 화가 나 있는 거는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 검찰이 농락당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조국 전 장관의 동생의 누가 봐도 허리 환자로는 안 보이는 CCTV도 나왔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술해줄 병원을 계속 예. 찾고 있고 또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는 압수수색 한 이틀 전에 동양대에 가서 대놓고 PC를 들고 나오고 예. 저 서류를 한 번씩 예. 들고 나오고 또 압수수색은 또 원칙대로 했는데 그것이 무슨 갑자기 15시간이나 했다라고 하는 예. 시간만 가지고 예. 과잉 압수수색이 된 예. 것처럼 하고 그런 거는 검찰 수사팀으로서는 감정적으로는 상당히 안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거 예. 감정적으로 대응한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예. 그런 것도 많이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 윤석열 총장의 표정에서 그런 거에 대한 약간의 불만도 좀 드러났다고 이수희 변호사께도 좀 읽으신 것 같으네요. 알겠습니다. 자, 어제 국감장 모습도 보시는 분에 따라서 참 다양한 해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 다양한 해석은 좋아요. 그런데 너무 극단적으로 갈리는 해석, 이거는 어떨지 좀 많은 분들이 아직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서입니다. 패널 네 분께서요, 오늘 네 분 나오셨는데, 한 방이 있는 해설 준비하셨다 그러네요. 주제 보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제는 이렇습니다. 그때그때 달라요입니다. 지금 우리 여야의 모습이 이렇지 않은가 해서 이렇게 주제를 좀 잡아봤는데 지금 기사가 우선 두 건이 준비되어 있는데 제가 소개해드리는 동안 네 분께서는 의견을 적어주세요. 이 상황에 대한 진단 그리고 이 상황 이거 어떻게 하면 이거 해소할 수 있을까? 극복할 수 있을까? 그 아이디어를 적어주시는 겁니다. 첫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윤석열 두고 뒤바뀐 공수다. 뒤바뀐 공수. 여당은 피의 사실을 흘렸다. 야당은 지금 검찰 흔드는 건가? 이렇게 또 맞섰다고 합니다. 어제 국정감사의 또 한 가지 모습입니다. 조국 수사 난타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내용 보겠습니다. 어떻게 여야가 갈려서 공방이 진행이 됐는지 두 달 전이란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장 후보자로 지명이 되고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할 당시를 말합니다. 그 두 달 전에는 7월이죠. 7월. 윤석열 총장에게 덕담을 건넸던 여당 의원들. 지금은요, 어제 이랬습니다. 무리하게 수사, 나온 것 없다. 맹공을 퍼붓습니다. 그리고요, 두 달 전에는 자질 문제를 삼던 야당. 어제는 엄호를 하고 나섰어요.
영웅 추대하더니 망고의 역적으로 몰고 있다. 이거 뭐 하는 일인가 봐. 이렇게 또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이철희 의원이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 어느 정부가 검찰에 가장 중립적입니까? 질문을 하니까 윤석열 총장이 MB 때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당시를 얘기하면서 형측근 구속수사 관여 안 했다. 그래서 약간 이게 좀 상황이 묘한 상황으로 좀 갔습니다. 아마 질문을 했던 의원이 기대했던 답변이 아닌 것 같아서 아마 그럴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런 답변도 좀 주목을 끌었습니다. 관련 기사 더 있습니다. 보시죠. 이런 상황에서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한탄을 했습니다. 이렇게 수사 분리하면 검찰을 비난하고 있다. 그게 사법농단이다. 사법농단이 다른 거냐? 이렇게 질타합니다. 대검 국감장에서 정치권 행태에 자성의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윤석열 외압에 잘 맞설 것으로 믿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정성호 의원의 발언을 좀 더 소개하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께 부끄럽기도 하고 여러분, 여기서 말한 여러분은 검찰을 말합니다. 지금 앞에 있었습니다. 어제. 여러분한테 내가 말할 자격이 있나 하는 생각도 든다. 그러면서 자기 이익에 맞고 정파에 부합하면 위쪽입니다. 검찰이 잘했다고 찬양 칭찬하고 내 입맛에 안 맞거나 우리 정권의 불리한 수사나 사법 절차가 이루어지면 비판을 넘어 비난, 비방을 한다. 이렇게 질타. 자성이죠. 어떻게 보면 자성. 왜냐하면 정성호 의원 역시 이 국회에 몸담고 있으니까 자성 발언이라고 할 수 있는 이렇게 한탄을 쏟아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저희가 과거의 발언 그리고 어제의 발언 같이 좀 비교해서 묶었습니다. 보시죠. 우리 윤석열 후보자가 검찰총장으로 지명된 게에 대해서 저는 뭐 될 만한 사람이 지명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텔레비 나가면 이제 아는 분들이 전화가 옵니다. 요새 살이 많이 빠졌다고. 총장님 때문에 살이 많이 빠진 것 같아요. 절반에 가까운 국민들이 검찰을 비판하고 검찰을 불신하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요. 피해자 9분이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장모로부터 사기를 당해서 30억을 띄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이렇게 은폐되고 있고 이것은 윤석열 지검장이 배후에 있다라는 하소연을 하세요. 아니 그럼 피해자가 고소를 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윤 총장님, 네네. 오랜만입니다. 네. 세 번째죠. 제가 두 번은 굉장히 좀 적대감을 가지고 왔어요. 쓴소리도 많이 했고. 근데 오늘 서초동으로 오면서 짠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총장이 얼마나 힘들까. 제가 윤석열이라는 사람한테 이런 감정이 들 수 있을까라고 좀 저 스스로 놀랐습니다. 결론이 뭐냐. 윤석열은 그 자리에 똑같은 모습으로 그대로 있는데 정치권이 난리를 치고 있는 거 아닌가. 네. 어제 이렇게 발언들이 있었고요. 저희가 과거 발언까지 같이 좀 불러와서 비교 좀 해드렸다. 그런 상황에서 정성호 의원이 이렇게 자성과 질타를 했습니다. 수사 분리하면 비난한다. 이게 사법농단이지 뭐가 사법농단이냐 이렇게 한탄을 쏟아냈습니다. 자, 그럼 네 분 지금부터 해설 들어보겠는데요. 이 상황에 대한 진단을 해주시고요. 이거 어떻게 하면 이거 극복할 수 있을까? 그 답을 좀 써주시라고 제가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먼저 최천일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들의 자기 부정이다. 이건 진짜 대단히 비겁하게 느껴집니다. 제가 이런 말씀 좀 자제하려고 그랬는데 의원들 해도 너무해요. 비겁하다. 네, 왜냐하면 지난 그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시절에 근데 여당 의원들이 얼마나 극찬을 했어요. 듣기 민망할 정도로 미화를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당시 또 야당 의원들은 얼마나 비난을 했습니까? 아까 다 화면에 나왔잖아요. 이번에 보십시오. 이번 조국 사태에서 나타난 그 정당의 그 윤석열에 대한 비판, 평가 또는 칭찬. 이건요, 그 나름대로 다 자신들의 논리를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요. 전 그분들에게 좀 묻고 싶어요. 진짜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인지. 혹시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내적 갈등이 있는 건지 이렇게 묻고 싶은 거예요? 있을 거고요. 아마 그 이제 프레임에 빠지면 그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어요. 사람의 심리가 그런 게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니까. 저는 그래서 1차적으로 이건 의원들이 대단히 자기 부정이라고 느껴지고요. 공천제도 좀 바꾸면 나아지지 않을까. 공천이요? 지금 내년 4월에 공천이 있잖아요. 이제 공천은 그 전이고 물론 선거가 있는데 이게 뭔가 당 지도부에 잘 보여야지
공천을 받으니까 그런 건 아닌지. 그러니까 저런 모습이어야지만 공천에 유리하다고 판단을 했다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의원들의 이번에 특히 여당 의원들의 태도가 너무 이해가 안 가요. 전 사실은. 갑자기 윤석열 검찰총장 보고 내려오라고 그러고 말이죠, 자리에서. 그 갑자기 논리 확 비약한 의원들이 많이 있었고 제가 다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 공개적인 자리에 그야말로 저희가 뭐 기사라도 받고 화면에도 좀 봤습니다. 다 봤으니까 아실 겁니다 아마. 그래서 공천제도를 좀 바꿔서 지금 뭐 이제 경선을 통해서 한다고 그럽니다만 역시 당 지도부나 핵심 그 위에 그 생각이 많이 반영이 되잖아요. 그래서 미국처럼 완전하게 오픈 프라이머리는 못한다 하더라도요. 뭔가 공천제도를 바꾸면 저런 정말 보기 불편한 모습들, 때에 따라 다른 모습들 저런 건 없을 수 있을 거예요. 아까 어느 분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대로 있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은 그대로 있는데 사람들이 바뀌었다. 제가 봐도 그래요. 윤석열 검찰총장은 그 당시 저기 2013년도에도 수사팀장 할 때 국정원 데크 수사 했잖아요. 그래서 좌천됐고 이번엔 그냥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뭐 정무감각 없는 게 똑같다는 얘기했잖아요. 윤 총장이. 정무감각 없는 총장이 검찰총장으로 와야 돼요. 그게 정치적 중립 아닙니까? 자꾸만 의원들은 정무감각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모순된 자기 부정이에요. 비상식적이고. 이번에 의원들 다 반성해라 진짜 여야 통틀어 특히 여당 의원들. 어떻게 같은 권력에서 그렇게 비판합니까? 너무 속이 보이죠. 아까 이준석 의원이 그랬나? 누가 그랬나요? 아니 어째 그렇게 의도가 보입니까? 그래. 의도가 안 보이게 하든지 좀 잘 기술적으로 하든지 말이죠. 알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자기 부정 상황이라고 진단을 해주셨고 이 공천 제도 부분을 손질해야지만 이게 풀릴 수 있다라고 지금 해법까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준석 최고위원. 골대 얘기를 써놨네요. 뭐 공교롭게 북한 축구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지금 상황을 저는 보면서 최 교수님이랑 약간 동일하게 공천과 관련되어 가지고 청와대에서 게임의 법칙을 많이 흔들었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뭐 큰 틀에서 봤을 때 이런 뭐 특정 인사에 대한 엄호와 옹호가 비상식적으로 오가는 것도 그렇고 이번 조국 장관에 대한 엄호와 아니면 뭐 비판이 비상식적으로 오가는 것도 이렇게 판단하는 게 청와대에서 공천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의원들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청와대가 공천권을 갖고 있다 그러면 청와대 관계자가 무슨 소리라고 반박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모든 청와대는 그래왔습니다. 이번에도 뭐 크게 달라진 어떤 공천 제도가 나올 거냐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까지 비판적인 어떤 그런 인식을 갖고 있고요. 아무튼 이준석 최고위원이 보는 시각은 그렇다는 제 시각이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꼴대로 움직이지 말라는 거는 이제 조국 장관 사태가 일단락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공방이 이어지는 이유는 저는 대통령께서 이번에 조국 장관이 사퇴한 직후에 있었던 수석보좌관 회의 그때 회의를 30분 늦췄어요. 근데 그 의미는 저는 메시지를 조율하는데 뭐 급작스러운 퇴진이었기 때문에 메시지 조율하는데 30분 정도 시간이 투자했다 좀 봅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대통령께서 내실 수 있는 메시지가 여러 가지 버전이 있거든요. 첫째로는 저는 기대했던 메시지, 제가 국민으로서 바랬던 것은 이번에 인사 검증이나 아니면 장관 임명, 공직자 임명에 대해 가지고 국민들의 높은 기준을 확인했으니 앞으로는 좀 더 높은 기준을 가져가겠다. 이 정도면 제 생각에 무리 없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메시지가 나오기보다는 언론 개혁과 검찰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가 드러났거든요. 근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위험했던 것이 이번 그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대통령 발언으로 이 논란을 끝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대통령께서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두 가지의 인사 원칙에 대한 흔듦이 있었습니다. 첫째 뭐냐면 의혹만으로 사퇴시키지 않겠다. 두 번째는 가족의 문제와 개인의 문제를, 본인의 문제를 분리하겠다 했거든요. 근데 이 원칙을 두 가지를 유지하실 거면은 앞으로 2년 반 남은 임기를 추진하는 데 있어가지고 비슷한 일들이 계속 반복될 겁니다. 뭐 사퇴한 뒤에도 저렇게 여진이 남아가지고 공방이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국민 통합적 메시지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게 부족하다. 원래 우리가 축구를 보다 보면요. 경기장 상태가 나쁠 수도 있고 심판이 보면 약간 편향적일 수도 있고 그런 게임들은 덜어 있습니다. 근데 그와 관계없이 이번 판은 좀 게임을 하다 보니까 불편하니까 뭐 옐로 카드 2장 받아야 꼭 퇴장이냐? 한 뭐 이제 옐로 카드도 없애자. 아니면은 골대도 보니까 너무 큰 것 같아. 골대 좀 줄이고 저기다 좀 구석에 갖다 놓자. 뭐 이렇게 한 것으로 좀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좀 여권과 대통령께서 하셔야 될 일은 이 우리 사회의 축구라는 게임과 비슷한 어떤 인사에 대한 원칙을 제자리에 돌려놓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면 아마 좀 정상화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단과 해법에서 청와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뭔가 결정을 해야지만 이게 해소가 될 것이다. 이런 지금 저는 저 여당 의원님 중에 아까 뭐 최 교수님도 좀 이해가 안 가는 분들이 있다고 하셨는데 저는 다 개인적으로 아는 분도 있고 한데 저분들의 행동이 개인의 어떤 판단에 의해 가지고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아무튼
이준석 최고위원의 분석 꼴대 얘기를 하면서 설명을 했어요. 자, 그럼 여기서 관련 기사 하나 더 있는데 마저 보겠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조국, 그다음에 패스트트랙, 공수 180도 바뀐 여야다. 그러니까 요 문제는 좀 달라지고 또 이 문제 얘기하면 또 달라지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가 달라지는 것도 있지만요. 사안 따라 또 달라진다는 거예요. 검찰을 보는 시각이 이번에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겠습니다. 뭐 입장 따라, 이슈별 입장 다르다. 조국 전 장관 관련해서 여당은 부당하다. 이렇게 수사 지적을 하는데 야당은 무슨 소리야. 그리고 오히려 총장이 짠하다. 뭐 이렇게 또 반응이 보여요. 이렇게 다르죠? 근데 또 패스트트랙 관련 수사 관련해서는요. 여당은 이거 검찰이 너무 따뜻하게 하는 거 아니야. 또 이렇게 불만 제기하는데 야당은 무슨 소리. 우리가 정당한 얘기했는데 뭐 검찰 보고 자꾸 왜 그래 또 이럽니다.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 다르고 이슈에 따라 다르고 이렇다는 겁니다. 그러자 윤 총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걱정 마시라. 모두 엄정 처리할 거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가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리진 않아요. 모두 엄정 처리하겠다. 아무튼 이런 상황도 좀 있었습니다. 자, 김건학 교수님께서는 이 여야의 모습, 진단과 해법 말씀해 주세요. 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때그때 달라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정치 코미디 프로그램을 따로 만들 필요가 없는 장면을 여기서 본 거죠. 어떻게 몇 달 전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적격을 내리고 또 굉장히 개혁의 상징처럼 얘기했던 그런 같은 분들이 다 몇 달 후에 한 분은 짠하다. 뭐 진짜 도와주지 못해가지고 어떻게 된 분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한 분은 뭔가 잘못된 것처럼 얘기를 하고 뭐 송대는 우리가 빤히 아는 거죠. 예컨대 조국 장관의 수사를 철저히 해서 이걸 더 드러내라. 이거 야당이 지금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여권에서는 무리한 수사 못하게 견제하는 이런 차원에서 계속 하는 건데 결국엔 이렇게 일종의 수사기관을 정치권이 압박해서 흔들어서 그런 어떤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헌법 질서를 흔드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것들을 정치인들이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저는 이 장면을 국민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이것을 심판을 해서 결과적으로 나은 어떤 정치로 가야 되는 것들은 주체는 결국엔 국민일 수밖에 없다. 지금 뭐 경기장에 들어오지 않은 대통령의 책임을 모두 다 이제 엮어가시는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것도 무리라고 봐요. 지금 국회의원들도 다 국민이 뽑은 거거든요. 그러면 자기 소신을 갖고서 이제 정치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발언한 것들은 다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 그 뭐 공천제도가 연결이 안 된 건 아닙니다만 지금 이 상황은 어느 국민이 봐도 코미디 이상도 아니다. 이하도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궁극적으로 국민이 해결할 수밖에 없다라는 해법인데 또 아까도 제가 얘기했던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우리 국민들이 너무 이쪽 끝과 이쪽 끝으로 갈라진 게 아닌가. 또 이런 걱정이 좀 들리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수희 변호사께서는 권력으로부터의 독립, 어디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 같은 걸 쓰셨네요. 저는 좀 근원적으로는 그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헌을 해야. 개헌? 예, 그렇게 해야 뭐 지금 뭐 공수처 얘기도 나오지만 그 검찰의 정치적 독립 그리고 공수처도 지금 뭐 아직 그 안이 합의가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저는 홍준표 전 대표의 표현처럼 춘견이 있는데 맹견을 또 풀려고 하느냐라는 그 위험대로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 이 모든 불안, 이걸 걱정을 덜으려면 위험성을 덜으려면 저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어떻게든 개헌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국회의원들의 경우에는 인지상정이에요. 내 편을 수사하고 있는데 그 총장이 이뻐 보일 리가 없는 거고 뭐 상대방을 수사하고 있는데 또 이뻐 보이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검찰총장을 임명을 했을 때 민주당이 기대했던 것이 있고 한국당이 우려했던 게 있었어요. 근데 지금 조국 수사로 그게 바뀐 거예요. 그게 반대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의원들 개개인의 문제로 그냥 돌리기에는 근원적인 해결은 아니지 않느냐. 물론 그러면은 이제 그런 공수가 바뀌고 뭐 상황이 바뀌었다 그래서 말이 바뀌는 걸 보면서 국민들은 정치권에 대해서 확실히 좀 염증을 느끼죠. 그리고 참 코미디 같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검찰이 뭐 공수처가 됐든 이 지금의 이 검찰이 현재 검찰이
권력으로부터 독립되어 예. 있는 상태라고 하면은 예. 그 검찰의 수사 판단에 대해서 예. 비판을 가할 때 그 여론이 좀 더 그러니까 그 비판을 하는 의원에 대해서 예. 더 판단을 하기가 좋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비판을 하는 의원이 예. 왜 그 독립적으로 예. 수사하고 있는 검찰을 저렇게 비판하냐라는 그러니까 뭐 지지층에 기대서 비판하기가 어려운 조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저는 근원적인 거는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네 분께서 뭐 진단은 좀 비슷한 진단, 문제가 참 크다는 진단을 해주셨는데 해법은 약간씩 결이 다르네요. 최청열 교수님께서는 공천 이 얘기를 해주셨고 김건학 교수님께서는 국민이 결국은 이건 해결할 수밖에 없다. 이준석 최고위원은 대통령 얘기를 했고요. 이수희 변호사는 개헌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묵직한 이슈로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문제를 다뤄보니까. 알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지난 15일 있었던 평양에서 있었던 남북 축구 경기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참 뒷말 많습니다. 참 보시죠. 매일경제입니다. 4가지가 없었던 평양 축구다. 4가지. 이거 굉장히 은유적인 표현 같죠? 4가지라고 일부러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손흥민 선수가요. 안 다쳐서 다행이다. 이게 제일 중요했다. 안 다치는 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벤투어 귀국하자마자 쓴소리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보시죠. 입국부터 비상식이었다. 그렇죠. 3시간을 허비했습니다. 그리고 가져간 어떤 음식 재료 다 압수당했습니다. 못 먹은 거예요. 그거를요. 선수들 잘 먹어야 되는데. 그리고 바깥 출입은 불어 사실상 방 안에 갇혀 지냈습니다. 경기 진행 비협조, 화질 안조와 녹화 방송. 그리고요. 경기 동안 매너 없었습니다. 진짜. 이게 전쟁이라는 얘기까지 있었잖아요. 지금 그래서 4가지 없었던 평양 축구. 이렇게 지금 달려 있습니다. 관련 기사가 더 있는데요. 마저 보겠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이 방송 얘기입니다. 사실은요, 생중계를 못 본다 그러니까 이게 DVD로 녹화를 해서 이제 선수단이 국내에 들어오면 이걸 어제쯤 볼 수 있을까? 그리고 예정도 돼 있어요. 방송을 하기로 오후에. 근데 갖고 온 걸 보니까요. 화질이 너무 안 좋아서 화질이 너무 볼 수가 없답니다. 이게 보시죠. KBS 북한에서 받은 경기 영상 화질 떨어져 녹화 방송도 취소됐습니다. 기록용 수준이다. 그래서 뉴스 정도에는 쓸 수가 있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이 축구협회, 이제 축구 쪽 담당하는 기자들 불러서 그 전체 영상은 다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자들이니까 보여줬는데 이거를 일반에 공개하기엔 너무 화질이 나쁜 겁니다. 뿌옇게 나오고. 그런데 문제는요. 과거에 북한이 생중계 안 했을 때는요. 굉장히 HD급 화질로 줬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이른바 SD급. 뿌옇게 나옵니다. 이걸 준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게 도대체. 여기 보시면 국감 출석한 KBS 사장, 뭐 A매치 수준 계약금 반환 소송이에요. 지금 이게 뭐 중계 이런 걸 미리 대비해서 돈이 좀 갔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북한에 미리, 매독이.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좀 나온다 봅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우리 선수단 어제 귀국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들어보겠습니다. 다치지 않고 돌아오는 것만으로도 정말 저는 너무나도 큰 수확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경기가 많이 거칠었고요. 심한 욕설도 많이 와갔던 것 같습니다. 별로 기억을 하고 싶지 않은데. 인범이가 한 대 맞았어요. 조금 그 친구들이 때리려고 때렸던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전쟁 치르듯이 그냥 치렀었어요. 경기장에서 나는 그렇게 지금까지 축구를 보면서 그렇게 막 함성 지르고 선수들끼리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막 앉으려는 눈빛이 그냥 살아있더라고, 북한 선수들이. 그러니까 지금 선수들 그리고 선수단에서 얘기 나온 거예요. 이게 뭐 전쟁 같고 이게 어떻게 보면 전체 영상을 보지 못하고 어제 사실은 한 6분 정도 이렇게 편집된 영상 굉장히 이제 그 안에도 굉장히 거친 모습이 있었습니다. 전체 영상을 다 보지 못해서 모르겠지만요. 굉장히 힘들었다는 얘기. 그리고 뭐 뺨을 맞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지금 이게 그럼 축구입니까? 뭡니까? 그래서 선수단이 어려움을 표명했는데 이준석 최고위원. 예. 녹화도 보면 어떻게 보면 일부러 그런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이렇게 사진 낮은 걸. 왜 그랬을까요, 북한? 우선 손흥민 선수 말하는 걸 보면서 우리 취재진의 말하는 거 보면서 손흥민 선수 정말 정무 감각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고요. 정무 감각이 없다. 왜냐하면 사실 이번 축구 경기를 보면서 남북 화해 무드를 생각하신 분들도 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에서도 사실 뭐 여러 관계자 중심으로 해서 11월, 12월 김정은 뭐 방한설 뭐 이런 것들도 막 돌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거에 기대감을 갖고 있는 분도 있었고 원래 스포츠라는 것이
어쨌든 국제사회에서 평화로 가는 첫 번째 그렇죠. 단계로 인식하는 어떤 화해의 경향이기 단계로 때문에. 인식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상당한 기대를 하셨던 분이 있을 것이다 이랬는데 예. 우선 이렇게 봅니다. 결국 북한 측에서 우리 선수단에 대해서 홀대하고 냉대한 것은 예. 그 안에 그들은 굉장히 정무적이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무적이다. 네, 우리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전혀 정무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저런 발언도 자유롭게 하지만 관중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르고 갔다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 이제 사실 무관중 경기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아주 이제 뛰어난 리그에서 뛰고 있는 우리 선수들이 봤을 때는 예. 오히려 경기 그 환경의 변화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항상 함성 속에서 적응했던 선수들이 아주 고요한 상태에서 경기를 치른다. 그렇죠. 우리 선수 상당수는 항상 가면 많은 관중 속에 경기를 합니다. 그렇죠. 경기력에 저하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해 가지고 그런데 사실상 뭐 국감 현장에서 당연히 질문이 나왔지만은 예. 뭐 김현철 통일부 장관 같은 예. 경우에는 북에 대한 실망감도 이제 표현하긴 했지만은 예. 뭐 무관중 경기라는 것이 오히려 우리 선수들을 배려했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든지 이런 것들은 또 갑자기 또 상당한 정무 감각이 발휘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우리 축구의 오늘 키워드는 정무 감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니 축구 선수는 축구 감각이 좋으면 되지 정무 감각까지 있으면 이게 통일부 장관은 과도하게 정무 감각이 발휘됐습니다. 제가 봤을 때. 정무 감각을 선수한테 요구하는 건 너무 무리 아닙니까? 손흥민 선수 잘했습니다. 그래서 자 김건학 교수님께서는 이 상황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네 가지가 없던 평양 축구, 그래서 네 가지가 뭔가를 고민을 계속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보니까 네 가지가 진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중이 없었고, 중계가 없었고, 특히나 매너가 없었어요. 매너가 없었죠. 그리고 경기 진행에 대한 협조도 없었고. 최소한의 협조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안 됐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런 경기를 치르고 지금 한국팀이 온 건데, 지금 손흥민 선수 얘기한 것처럼 다행히 뭐 큰 부상이 없이 온 것, 그리고 뭐 이게 취소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나마 한 것. 근데 우리가 정치적으로 이걸 판단해 보면 이 축구 경기가 결국엔 남북한의 지금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 모습이다. 그런 것 같아요.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적나라하게 그렇죠.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요. 그래서 지금 남북한 관계가 그렇게 편치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결국에는 이제 미국과 북한 간의 핵 협상 이런 것들이 뭔가 출로를 찾기 전까지는 이런 과정이 좀 지속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 경기는요. 한쪽의 홈팀에 가서 한번 하고요. 그다음에 이쪽 다른 쪽에 홈팀이 가는 건 내년 6월에 북한 선수들이 서울에 옵니다. 또 한 차례 경기가 있는데요. 그때는 과연 또 어떤 모습일까? 잘 상상이 안 됩니다. 지금은요. 관련 기사 하나 더 있는데요. 아까 잠깐 이준석 최고위원이 이 국감장에서도 이 얘기가 나왔다고 했거든요. 그 기사도 여기 있습니다. 보이시죠? 김현철 통일부 장관. 무관중 남북 축구 무거운 책임감 느낀다. 북한에 실망했다. 그러면서 이게 얘기를 했는데 뭐 진땀이라고 또 붙여놨네요. 그래서 왜 진땀인가? 요 밑에 설명이 좀 돼요. 이 부분 보면. 국회 외교 통일이 국감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요 얘기를 좀 덧붙입니다. 우리 측 응원단 받지 않는 상황에서 북한 나름의 공정성 조치란 해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중이 없는 무관중 경기를 이렇게 해석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본인이 아니라 약간 간접화법이에요.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라고 전달했어요. 그러자 또 야당 의원들이 또 아주 질타를 합니다. 요 대목 저희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대단히 실망했다. 이 정도는 통일부 장관이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통일부 장관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한국이 어느 단위가 됐든 북한의 이번 태도는 실망스럽고 유감스럽다는 것을 분명히 표시하는 것이 당당한 태도다.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서 매우 아쉽고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공정성 얘기 여기 있습니다. 그러나 응원단 받지 않은 상황에서 나름 공정한 조치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것 그러니까 북한 쪽을 어떻게든 좀 이해해 보려는 노력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제 남북 관계가 굉장히 좀 민감하고 뭐 사르는 것들이 가니까 그런 고민도 좀 엿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상황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찬희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셨어요? 김현철 장관의 저런 면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남북 관계를 어떻게든 관리를 해야 되고 북한은 어쨌든 우리에게 뭔가를 자꾸만 적대적인 태도를 취함으로써 뭔가 이제 이득을 얻으려 하는 건데 북미 비핵화 협상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요. 전 이제 장관들에게 그걸 좀 요구하고 싶어요. 아까 우리가 그 윤석열 검찰총장 그 국감 때도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너무 정무적 판단을 하지 말아라. 오늘 정무적 판단이라는 얘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김현철 오늘. 의원님은 정무적 판단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 김현철 장관 너무 뭔가를 의식하는 거예요. 정권이 어떤 유화적인 태도로 가는 게 맞는 거. 저도 그렇게 동의해요. 남북 관계에 있어서 어쨌든 과거의 패러다임을 좀 벗어서 뭔가 이제 비핵화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건 맞는데 저럴 때는요. 정무적 판단은 좋은데 국민들에 대한 정무적 판단을 좀 해줘야 돼요. 저 말도 일리가 있게 들리긴 합니다만 이 모든 게 맥락이라는 게 있잖아요. 말의 맥락. 그리고 지금 현재 북한의 저런 태도는 무례하기 짝이 없는 거잖아요. 일부러 화면이 뿌영을 보내주고 말이죠. 선명을 보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보고 싶은데 볼 수가 못 보게 없습니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럴 때는요. 좀 비난에 가까운 그 비판해도 괜찮아요. 통일부 장관이라도 정권의 지향은 지향인 거지. 그래야 또 우리 문재인 정권도 북한에 할 말도 하는 거예요. 장관도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진보적인 장관도 니들 뭐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너무 막 그냥 뭘 의식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뭔가 이렇게 당당해 보이지 않고 말이죠. 오죽하면 저 박병석 의원이 저런 얘기를 하겠어요. 알겠습니다. 이 얘기를 해라 좀. 그래서 장관들도 그렇고 의원들도 그렇고 야당은 국정을 담당한 세력은 일단 아니니까 놔두고 우리 여권 얘기하는 거니까 장관도 그렇고 국회의원도 그렇고요. 좀 뭔가 있는 그대로 당당하게 정도를 걸어서 좀 해라. 그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수희 변호사. 좀 당당하게 좀 가라. 뭐 이런 질타하셨어요. 그리고 정무적 감각을 발휘하는데 좀 방향을 좀 다른 데 했어야지 왜 이쪽에다 정무적 감각을 발휘냐 이런 또 지적도 해주셨어요. 그렇죠. 굉장히 내재적인 시각에서 봐준 거죠. 북한도 관중이 없으니 남한도 관중이 없게 하고 그거는 정말 너무나 착하게 해석을 해준 것 같고 통일부 장관으로서 좀 무책임한 발언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전에 하태경 의원이 그 돼지열병 때문에 국방부 장관한테 우리가 눈치를 보다 북한 멧돼지 눈치도 봐야 되느냐 그런 말이 쓴소리도 있었습니다. 했죠. 저는 뭐 같은 의미인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뭐 김현철 통일부 장관으로서도 좀 어떻게 보면 속수무책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북한의 태도에 대해서. 통일부 장관으로서 딱히 뭘 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해요. 지금요. 뭐 미국하고 안 풀린다고 해서 남한에 유화적으로도 나올 수 있지만 계속 뭐 남한은 한국에 대해서는 패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 뭐 이런 상황에서 김현철 장관이 뭘 할 수 있었을까 싶지만 그래도 국감장에서 이 경기 이런 사태까지 된 상황에 대해서는 그래도 관련 부처 장관이니까 뭐 당연히 유감스럽다고 하고 실망스럽다고 하고 죄송하다고 해야 되는 건데 국민한테 뭐 그런 걸 추궁 끝에 결국 추궁 끝에 북한에 실망스럽다고 하고 그러고는 또 단서를 달아요. 내재적 시각으로 그런 면에서 보면은 결국 눈치 보기 뭐 정무적 감각이라면 참 좋게 표현해 준 것 같고요. 결국은 북한 눈치 보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좀 수그리는 이런 자세로 하나도 얻은 게 없는데 왜 이 자세를 계속 이어져 가는지 답답합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런 일이 자꾸만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문제를 일으킨 거는 북한 쪽인데 우리의 대응이 왜 미온적이냐, 왜 저자세냐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정부의 고민, 지금 그 지점에 아주 깊숙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게 아닌가 합니다. 자, 이번에 사회 분야 기사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성년자 논문 공저자. 교육부가 뭔가를 좀 찾아냈어요, 지금. 보시죠. 또 드러난 부모 찬스, 자녀 스펙용 논문 무더기 적발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교육부가 15개 특별 감사를 했습니다. 지난 5월에는요, 전국의 대학들이 자체 감사를 벌여서 그걸 교육부가 직계해서 발표했는데 그때도 막 500건 이상 나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교육부가 특별히 이제 몇 개의 대학을 지정해서 좀 더 들어본 겁니다. 자체적으로 해본 겁니다. 그러자 또 나왔습니다. 많이.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 서울대, 성대 등 교수 7명 자녀 연구 안 하고 공저자 등재. 당국은 이런 걸로 또 뭐 편입을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편입학 취소 등 처분했습니다. 그리고 징계 시효가 지난 논문도 있어서 알고도 처벌, 입학 취소 못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늦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본 거를. 관계법 개정 추진 목소리도 있다. 이렇게 됩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보시죠. 그런데요, 요번에 교육부가 찾아낸 내용 중에 이병천 서울대 교수가 있네요. 이분은요, 유명한 수의학자잖아요. 이런 복제, 동물 복제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명성도 있고. 그런데 이병천 교수도 논문에 자녀 끼워넣기, 아들 편입학 취소입니다. 이런 모습이었어요. 교육부 자녀를 논문 공저자를 올려 대입에 활용한 교수들 적발했다. 해서
이번 어제 적발한 게 한 200건이 넘습니다. 그러면 지난 5월 조사하고 더하면요. 800건에 육박합니다, 지금. 문제가 된 게. 그럼 더 있을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볼 때마다 나온다는 소리일 수도 있어요. 볼 때마다 나온다고. 자, 관련 영상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 교수 자녀의 논문 공저자 등재와 대학 입시 활용은 부모의 사회적 지위를 활용해서 자녀의 스펙을 만들어주는 것으로 국민 상식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교육부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엄격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끝까지 검증하고 각 대학과 연구자에게 책임을 묻도록 할 것입니다. 이준석 최고위원. 사실 조국 전 장관 사태 이후에 이런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어떤 관심, 집중도가 높아졌거든요. 근데 보니까 진짜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이 정도면요. 뭐 만연됐다고 봐야 될까요? 저는 애초에 제도가 이런 편법과 그리고 부정을 낳았다 이렇게 좀 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정치권에서 사실 조국 장관 사태로 인해 가지고 뭐 개인에 대한 치주에 대해서도 계속 관심 가질 수 있겠지만은 제도 변화에 대해서 이제 경쟁적인 안들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근본적으로 지난 20년 동안 김대중 정부 이후로 대한민국의 정책이라는 교육 정책이라는 것이 경쟁 완화로 많이 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줄 세우기를 탈피해 가지고 이제 하나만 잘해도 대학 간다로 대표되는 다양성을 기반으로 한 입시 제도가 많이 도입됐는데 저 다양성이라는 거 저희가 봤지만은 저 논문 쓰고 저러는 거 매우 일부에게만 공개된 다양성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82학년 예를 들어 서울대 법대 입시를 본다 그러면은 그때 뭐 서귀포에서 감귤 따던 희룡이네 집 아니면은 뭐 국인의 집 아니면 뭐 경호인의 집 이 집 중에서 저거 해줄 수 있는 집이 있고 못 해줄 수 있는 집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시험 봐서 갔기 때문에 공정했던 것이고 지금 시절에는 그 자녀들이 이제 대학 갈 때쯤에는 제도에 따라 가지고 재력이나 아니면은 아버지나 어머니의 힘이 입시 결과에 작용하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이제는 공정성을 위한 입시 정책을 좀 더 강화해야 된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얘기한 대안으로 그 중에 하나는 뭐 정시 확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경쟁적으로 이제 정치권이 그걸 검토하고 아이디어를 내야 된다 봅니다. 그러니까 이 입시 제도가 이런 걸 양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성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입시 제도였는데 이거는 막상 그 자녀가 다양한 게 아니라 부모가 다양한 거네요. 부모가 지금 보면은요. 이거 엉뚱한데 다양성이 간 겁니다. 지금.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이렇게 만연된 걸로 보입니다. 경학 교수님이 학교에 몸담고 계시니까 이런 거 좀 많이 느끼시나요? 같은 교수로서 참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는 장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부 교수지만 이걸 사적인 어떤 자녀들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논문을 활용하는 부정행위나 똑같거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은 이 고등학생이 이런 전문적인 논문을 작성할 능력이 사실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거를 수용한 학교의 어떤 입시 시스템 자체가 이제 잘못된 거죠. 그거에 점수를 주니까 그런 유혹에 빠지고 부모가 이제 뭐 그런 어떻게 보면 불법을 저지르는 장면인데 이것이 사실은 다 미국에서 온 거거든요. 미국 대학들이 이런 다양한 스펙들을 요구하고 이것들이 거기도 마찬가지 부모들이 뛰어다니고 해서 미국 대학도 그렇게 이제 입학을 하고 이것들이 그대로 와가지고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역량 있는 부모는 그만큼 많은 스펙을 쌓아줄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부모는 거기서 좌절감을 느껴야만 하는 이 차별성이 계속 유지되는 한 지금 공정성이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입시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우리가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거 많은 분들 보시면 이거 보시고 부모로서 약간 자괴감을 느끼신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나는 뭐 한 걸까? 우리 아이들한테 나는 해준 게 없네. 이게 더 문제입니다. 이게 사회적으로 자괴감을 주잖아요. 죄가 없으신 부모님한테 죄책감을 주는 거예요, 괜히. 참 그래서 안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경제 얘기 좀 가보겠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긴급 경제장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여러 가지 얘기가 좀 있었어요. 첫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경제 위기에 다급해진 문재인 대통령인가 건설 투자, 주택 공급 확대 이런 걸 통해서 경제 활성화 좀 필요하다 이런 주문을 했습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제 건설 투자라든가 SOC, 사회 간접자본 투자 이런 거는 약간 좀 조심스럽게 다뤘거든요. 근데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건설 투자 확대라는 얘기를 합니다. 재정 등 정부 역할 강조했던 민간 기업 투자의 중요성도 거론했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조국 경제 행보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고요. 그런데 경제장관들 긴급 소집했지만 이렇게 됩니다. 정책 방향 전환 언급은 없다. 그러면서 이렇게 또 지적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런 걸 얘기를 했지만 정책 방향 자체를 바꾼 건 아니다. 그러니까 좀 미흡하다는 평가겠죠. 대기업 투자 확대, 고용률 상승, 자화자찬식 긍정 발언도 있었다. 약간 요 대목은 문제 제기를 좀 한 거예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반면에 이 기사는 굉장히 좀 긍정적 평가 위주로 된 것 같습니다. 낙관적 경제 진단으로 비판받던 문 대통령이 달라졌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달라졌다. 기초 체력 튼튼, 성공 향하고 있어. 그동안 지나친 희망적 발언으로 문매를 맞았는데 민간 투자 중요성 본격 언급하면서 현실적, 입체적 시각으로 변모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을 인용해서 또 여기 전하고 있습니다. 평가가 조금 다르죠, 두 기사가. 자, 그럼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제조업 기반의 대외 의존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영향을 더 크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경제 활력과 민생 안정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민간 활력을 높이는데 건설 투자의 역할도 큽니다. 국민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방향을 견지하면서 필요한 건설 투자는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지금 두 기사가 약간 좀 결이 다르죠, 최철원 교수님. 네. 경제 정책 방향 전환에 대한 언급이 없다. 조금 더 아쉽다. 근데 반면에 다른 기사는 달라진 거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대체로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 긍정적 발언을 많이 해오셨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초 체력 튼튼하다. 저기 화면에 나옵니다만. 그리고 어쨌든 우리 일자리가 많아졌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이 많이 있었어요. 일자리가 늘어났다 하더라도 60대 이상에만 늘어났다라는 이런 비판이 있었는데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없는 상태에서 지금 부재 중인 상태에서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거거든요. 경제장관 회의를. 그래서 이제 건설 투자나 이런 건 대단히 좀 신중했었죠. SOC 투자 이런 거. 이명박 정부 때 이제 4대강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신중했는데 SOC 투자라든지 주택 공급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이제 강조했습니다만 야권에서 볼 때는 이제 52시간 이제 보완 이런 게 별로 없다. 소득주 성장에 대한 개선이 없다. 이런 것들에 대한 비판이 있는 겁니다, 지금. 이수희 변호사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디플레이션에 빠진 거 아니냐, 이제 시작이 되는 거 아니냐니까 뭐 그거는 아니다. 그리고 체감 경기가 상당히 안 좋은데도 뭐 좋아지고 있다, 나아질 거다, 뭐 이런 이제 낙관적인 진단들이 있다가 그 몇 주 전부터 삼성의 그 충남 아산 투자 현장하고 그리고 현대자동차에 방문을 하시면서 이른바 기업 방문 행보죠. 그러면서 이제 그 시각적으로는 뭔가 변화가, 그러니까 경제에 특히 이제 친기업적인 행보를 할 수도 있다라는 좀 시각적인 메시지는 좀 전달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경제 관련된 또 경영 관련된 분들 좀 주변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청와대나 정부가 무슨 위원회 이렇게 해서 회의들은 곧잘 한대요. 그래서 말씀 잘 들었다 그러는데 그다음에 나오는 정책 보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바뀌었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이준석 최고위원이 이렇게 좀 고개를 좀 끄덕끄덕 하시면서 발언을 하실 게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조금 더 방향 전환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요. 그럼 대통령께서 SOC라든지 이런 전통 산업에 대해서 이제 다시 이제 눈을 뜨시는 거는 좀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만은 이번 정부가 추진해갔던 SOC는 보면 생활형 SOC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동네에 체육관 짓고 수영장 짓고 이런 거 하겠다는 것인데 그게 왜냐하면 MB 때 하도 이런 걸 공격해놨기 때문에 부담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원래 사회 간접 자본이라는 거는 같은 건설이라 그래도 투자했을 때 나중에 소위 승수 효과가 커야지만이 그 경제 효과로 돌아오는 것인데. 수영장 많이 짓고 무슨 체육관 많이 짓는 형태의 건설 사업이 어떤 식의 승수 효과가 있는지 저는 아직까지 부정적이고 차라리 하려면 원색적으로 해라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평가인데 김구라 교수님한테 발언 기회를 좀 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좀 다 마무리가 돼서 여기에서 정리해서 다음에 이런 주제 때 또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